이 채널에서는 현재 1942년 6월 4일에 벌어진 미드웨이 해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미드웨이에서의 4번의 공격을 포함해 비록 아직까지 성과는 없었지만 일본 함대 지휘부는 미군의 공격이 정말 끈질기다는 것 하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놓기는 일렀고 미 항공대의 공격이 계속 이어질 텐데요. 이 다음 공격도 방금 공격을 마친 항공대와 같은 데버스테이터 뇌격대였습니다. 항모 아카기에 탑승하고 있던 겐다미노루 제1항공함대 항공갑참모는 미 항모 뇌격대의 공격을 눈여겨보고 있었는데 뇌격기들이 너무 낮은 고도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미군 뇌격기의 접근은 일본 뇌격기와 달랐다고 합니다. 일본 뇌격기들은 적함에 접근할 때 먼저 중고도에서 다가와서 최적의 투하 위치를 선정한 다음에 저고도로 강화해서 이후에 어뢰를 투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카기상의 겐다 참모가 그날 본 것은 미군 뇌격기들이 일본과는 다르게 멀리서부터 저고도에서 느리게 다가오는 것이었고 제로기의 집중 공격을 받고 격추되는 미군 뇌격기들이 마치 파리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였다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높이 왔다가 내려오는 일본 방식과 처음부터 낮게 오는 미국 방식 중에 실제 작전에서 어느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저고도 접근이 확실히 불리한 것은 그림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실제로 중고도 접근도 해면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로 상당히 높은데 항공모함의 견시병들이 하늘을 올려다보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중고도 접근보다 함대와 거의 같은 높이인 저고도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발견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의 기록을 보면 일본군 측의 미군에 대한 우월감을 행간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호넷 뇌격대 VT-8은 월드런 소령이 15기를 지휘해서 전멸하고 한 명만 생존했지만 사실 VT-8은 6월 4일 아침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미드웨이에서 출발해서 오전 7시 10분경에 B-26과 거의 같이 일본 항모를 공격한 6기의 어벤져 뇌격기 편대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들도 VT-8 소속이었습니다. 월드런의 편대가 데버스테이터로 구성되어 있을 때 호넷 뇌격대 일부 인원이 미국에 남아 새로 나온 어벤져를 몰고 진주만으로 왔는데 호넷은 먼저 출항했고 어벤져 편대는 미드웨이 항공대 강화에 배치되었다가 일본 항모가 새벽에 발견되자 바로 그곳으로 보내진 것이었습니다. 이 어벤져 편대는 총 6기로 구성되었고 3명씩 탑승했는데 역시 일본 함대의 방어를 뚫지 못하고 5기가 격추되었고 최후의 한 기에서 3명 중 엘버트 어니스트와 해롤드 페리어만 살아남았습니다. 따라서 1942년 6월 4일 호넷 뇌격대의 최종 성적은 데버스테이터 15기 전부 어벤져 6기 중 5기 격추로 총 21기 중 20기가 격추당했고 생존자는 어벤져 편대에서 18명 중 2명, 데버스테이터 편대에서 30명 중 1명으로 총 48명 중 3명만 생還했고 기대했던 어뢰 명중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항모 호넷 월드런 편대의 일본 항모부대 공격은 오전 9시 20분경부터 9시 37분경까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호넷 뇌격대는 일본 항공모함들이 공격을 피해 서쪽으로 항해하게 만들어서 공격대 출격을 위해 동쪽에서 오는 바람을 받아야 하는 일본 항모들을 반대쪽으로 몰았고 또한 일본 공격대의 갑판 정렬을 거의 20분 지연시킨 데다 상공호위 전투기도 한 번 더 공중전을 치르게 만들었습니다. 나구모 제독은 남쪽 미드웨이 방향에서만 오던 미 항공대가 북동쪽에서 나타나자 미 항모부대에서 자신들을 먼저 발견해서 공격을 해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먼저 발견하고 먼저 공격하는 것이 항모 간 결전에서 결정적으로 유리하지만 미 항모 뇌격대의 전멸로 자신들의 방어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때 자신이 호위할 뇌격대를 놓치고 호넷 뇌격대 위에 있다가 호넷 뇌격대도 놓친 그레이 대위의 엔터프라이즈 전투기 편대는 호넷 뇌격대가 공격을 하고 있을 때 일본 함대 동쪽 해역 높은 고도에 있었고 일본 상공호위 전투기들은 그레이 편대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일본 1항전과 2항전은 이 와중에 서로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어서 그레이 대위도 역시 일본 항모를 2척밖에 목격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기들이 월드런 편대를 한창 공격하고 있을 때 미 항모에서 출발한 또 다른 뇌격기 편대가 이번에는 일본 함대 남쪽에서 다가왔습니다.
월드런 편대의 공격이 이어지는 사이 일본 항모부대 남서쪽에서는 일본 구축함 아라시가 미 잠수함 노틸러스를 잡으러 동분서주하고 있었습니다. 노틸러스는 이전 영상들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일본 함대 해역에 머물면서 일본 함들의 어뢰를 발사하기도 해서 일본 구축함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는데요. 아라시는 호넷 뇌격대의 공격이 거의 끝나가던 오전 9시 33분 노틸러스의 예상 위치에 다시 폭뢰 공격을 퍼붓고 일본 항모부대를 계속 위협했던 노틸러스의 위험이 어느 정도 가셨다고 판단한 뒤 항모부대가 있는 북동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미 잠수함 노틸러스는 이후 계속 등장하게 됩니다. 오전 9시 38분 호넷 뇌격대의 공격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을 때 일본 함대는 남쪽 약 50km 거리에서 저공으로 다가오는 항공대를 발견합니다. 이 항공대는 바로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이 안 된 유진 린지 소령이 이끄는 VT-6 엔터프라이즈 뇌격기 편대였습니다. 린지 소령의 편대는 데버스테이터 뇌격기 14기로 이루어졌는데 원래 15기이지만 린지 소령이 전투 얼마 전 착함 과정에서 사고로 항공기를 잃고 14기만 6월 4일 아침에 출격하게 되었습니다. 6월 4일 일본 항모부대에 대한 비항공대 6번째, 항공모함 편대로서는 2번째 공격이었습니다. 265도 방향을 잡고 비행했던 호넷 폭격대와 달리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일본 함대의 남쪽으로 와서 북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나오겠지만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뇌격대보다 더 남쪽으로 비행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뇌격대가 호넷 뇌격대와 다른 점은 호넷 뇌격대는 자기 전투기 편대를 스스로 버리고 왔지만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전투기 엄호를 계획했는데도 같이 못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도 호넷 뇌격대와 같이 낮은 고도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아까 언급한 바와 같이 50km 거리에서 일찌감치 일본 함대에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린지 편대를 일본 함대 쪽으로 이끈 것은 월드런 편대가 접근하는 것을 보고 호위 중순양함 토네와 치쿠마에서 피운 연막이었습니다. 호넷 뇌격대가 없었다면 린지 편대도 일본 함대를 놓쳤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호넷 뇌격대의 공격이 끝날 즈음 돌입을 시작했습니다. 린지 편대장은 휘하 항공대를 7기씩 2부대로 나누어 항공모함 카가를 양쪽에서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엔터프라이즈 뇌격대가 취한 공격 방법은 엔빌 어택인데 이 사진에 보이는 모루를 영어로 엔빌이라고 합니다. 이 전술은 기본적으로 타겟 함정의 양쪽 약 45도 방향에서 동시에 어뢰를 발사해서 적 함정이 회피기동으로 우현에서 오는 어뢰를 피해도 좌현 쪽에서 발사한 어뢰를 맞는다. 대충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뇌격기뿐 아니라 잠수함과 구축함도 이 전술을 구사할 수 있고 특히 속도가 느려 적 전투기와 대공포화에 약한 뇌격기들은 작전 이해와 숙련 정도가 높아야 했습니다. 이 전술은 1930년대 일본 해군이 개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조금 전에 전멸한 호넷 뇌격대보다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숙련도가 더 높아서 과연 이 공격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카가의 좌현 쪽에서 접근할 7기는 린지 소령이, 우현 쪽에서 접근할 7기는 아서 일라이 대위가 지휘하게 되었습니다. VT-6는 멀리서 일본 함대를 목격하고 계속 다가왔습니다. 당시 일본 항모 카가의 북쪽 해역에 있는 전함은 키리시마였고 소류 북쪽 해역에 있는 전함은 하루나였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외에도 호위 구축함 한 척씩이 각 항공모함에 붙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38분 일본 함대가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를 남쪽에서 목격하자마자 어뢰 공격에 항모의 옆면, 즉 넓은 표적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일본 항모들이 약 300도 방향, 즉 우현으로 함의 방향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카가가 북쪽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카가와 거리가 멀어지는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도 이를 따라가야만 했습니다. 이때는 호넷 뇌격대의 공격이 거의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공호위 제로기들이 소류 근처에 몰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 뇌격기들이 카가를 노리고 있다는 상황이 파악되고 나서 제로기들이 미군 뇌격대를 잡으러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서 일라이 대위의 데버스테이터 7기는 카가의 우현 쪽으로 접근했지만 소류가 있던 해역에서 급히 달려온 제로기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곧
월드런의 호넷 뇌격대에서 일어났던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데버스테이터 뇌격기들은 제로기의 공격에 하나씩 격추되어 갔습니다. 어떤 뇌격기는 제로기의 20m탄이 아마도 어뢰의 명중에서 공중에서 그대로 폭발해버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일라이 편대 7기 중 2기가 어뢰 투하 위치를 잡는 데 성공했고 어뢰 2발을 카가를 향해 투하했습니다. 하지만 회피기동에 숙련된 카가는 좌연으로 함수를 돌려 어뢰를 쉽게 피해버렸습니다. 일라이 대위의 편대가 공격을 받고 있을 때 린지 편대는 좌연 쪽에서 접근 중이었고 이 편대도 곧 제로기의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이전 영상에서 일라이 대위와 엔터프라이즈 전투기 편대 그레이 대위 간에 약속을 해서 커먼 다운 짐이라고 무전을 보내면 전투기 편대가 바로 하강해서 뇌격기 편대를 호위하기로 했다는 것을 언급했는데요. 기록에는 엔터프라이즈 뇌격대가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일라이 대위 혹은 린지 소령이 반복해서 약속된 메시지를 타전했다고 합니다. 그레이의 엔터프라이즈 전투기 편대는 카가에서 북동쪽으로 먼 위치에 있었는데 여러 자료들은 그레이가 무전을 듣지 못했거나 혹은 듣고도 답을 안 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레이 대위의 편대는 미드웨이 해전 직전 구형 F4F3 대신 신형인 -4를 받았는데 이 기체는 이전 버전보다 더 무거웠고 연료 소비량도 더 많았습니다. 그레이 편대는 고고도로 상승해서 비행하면서 많은 연료를 소비했고 린지 편대가 공격을 개시할 즈음엔 이미 연료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고 오전 9시 50분쯤엔 이미 남은 연료가 절반 이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엔터프라이즈로 겨우 다시 돌아갈 만큼의 연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레이 대위는 전후 증언에서 이 같은 연료 사정을 강조하면서 만일 하강에서 일본 항모에 기총소사라도 한다면 결국 전투기 편대 전부가 연료 부족으로 바다에 불시착할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이 대위는 9시 52분 일본 항모 2척 발견의 내용이 담긴 무전을 태스크포스 16에 보냈고 오전 10시경 한 번 더 자세한 보고를 하고 엔터프라이즈 급강하 폭격대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전투기 편대의 기술을 돌려 엔터프라이즈로 귀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함대의 제로기들이 미군 뇌격기들을 상대로 그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이 제로기들을 상대했어야 할 미군 전투기 편대들은 호넷과 엔터프라이즈 전부 연료 부족으로 단 한 발의 총탄도 못 쏘고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미국 일부 자료는 그레이 편대가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을 못 들었다고 단정하는 것도 있고 들었을지도 모르는데 결국 연료 문제로 돌아가 버렸다는 식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린지 소령의 엔터프라이즈 뇌격대는 이미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공격 기회를 잡기 위해 카가로 돌진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